중국 명나라 시대에 유희라는 사람이 있었다. 유희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문장이 뛰어나기로 이름이 났다. 과거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쳐 마침내 예부상서라는 높은 벼슬 자리에도 올랐다. 그때 태학사 자리에 엄숭이 앉아 있었다. 엄숭은 벼슬을 내세워 힘없는 사람을 짓밟고 재물을 모으는 데만 급급한 사람이다. 그런 엄숭과 뜻이 맞지 않던 유희는 벼슬에서 물러날 결심을 한다. 황제 앞에 나가 자신은 늙고 병들었으니 벼슬을 내려놓고 물러가겠노라고 간곡히 청했다. 황제는 결국 그 청을 받아들였고 유희에게 태자소사라는 벼슬을 내렸는데 그것은 태자를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였다. 유희에게는 나이 40이 지나 어렵게 얻은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이 연수였다. 하지만 유희의 부인은 아들 연수를 낳은 뒤 곧 세상을 뜨고 말았다. 연수는 어머니를 잃고도 무럭무럭 자라 소년기가 되자 용모가 깎은 옥처럼 환히 빛나기 시작했다. 용모뿐만 아니라 글재주도 몹시 뛰어나 10살이 되면서부터는 붓을 들면 긴 글을 단숨에 써내려갔다. 유희는 죽은 부인이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늘 안타까웠다. 유희는 아들에게 어미의 목까지 더해 가없는 사랑을 쏟으면서도 예법만은 엄격하게 가르쳤다. 아들 연수는 어느새 총명하고 아름다운 소년이 되었다. 연수는 14살이 되자 향시를 치러 1등으로 합격했고 15살 때에는 문과를 치러 3등으로 급제했다. 심사를 맡은 사관은 연수의 글을 장원으로 뽑았지만 글쓴이가 유연수라는 걸 알고 3등으로 낮춘 것이다. 연수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것이 그 까닭이었다. 마침내 연수는 한림학사에 임명되었고 그 이름은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다. 그러나 연수는 곧바로 관직에 나가는 걸 주저했다.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니 학문을 더 갈고 닦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연수는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청한다. 소신,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배움도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글공부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윤호하여 주십시오. 황제는 그 뜻을 어여삐 여겼다. 특별히 한림학사라는 본직은 그대로 두고 5년이란 말미를 주겠노라. 성현들의 글을 더 읽고 배워 20살이 되면 다시 조정에 서도록 하여라. 연수의 집안 사람들은 황제의 은혜에 감격했다. 유희는 아들 연수에게 단단히 일렀다. 부지런히 학문을 갈고 닦아 황제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거라. 유희는 아들의 혼인을 서둘렀다. 연수의 빼어난 용모와 남다른 총명함은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전부터 혼인을 하자는 곳이 많았다. 하지만 유희는 연수가 급제한 뒤 배필을 얻어주기로 한 터이라 모두 거절해 온 것이다. 이제 연수가 급제를 한 마당에 혼인을 늦출 까닭이 없었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은 연수에게 좋은 짝을 맺어줘 하루빨리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유희에게는 누이가 하나 있었다. 두강이란 사람과 혼인을 했지만 두강이 일찍 죽는 바람에 과부가 된 누이였다. 유희는 그런 누이에 대한 마음이 남달리 애틋했고 누이를 자주 불러들였다. 어느 날 유희는 누이 두 부인을 불러 훌륭한 신부감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 소문은 곧 빠르게 퍼졌고 장안의 중매쟁이들이 집안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렸다. 이름 있는 집안의 처자들이 차례로 중매쟁이들의 입에 올랐지만 유희는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 하루는 나이가 많은 중매쟁이 주파가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쇠내 바른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댁에서 며느리감으로 부잣집 처자를 바라신다면 엄승상 댁의 손녀가 으뜸이지요. 하지만 어진 처자를 바라신다면 신성현 땅에 사는 사급사 댁의 따님이 으뜸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엄승상은 당대 최고의 벼슬아치지만 유희는 엄승상과 뜻이 맞지 않아 끝내 벼슬을 버리고 물러난 터였다. 주파의 말을 들은 유희가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본디 나는 부귀를 바라지 않네. 무엇보다 어진 사람이 으뜸이지. 그런데 자네가 말한 사급사라면 황제께 바른 말을 했다가 귀양가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닌가. 그 양반이야말로 참으로 청렴하고 정직한 선비였는데 그 댁이라면 능히 혼인을 맺을만 하네. 다만 그 딸은 어떤지 알 수가 없군. 몇 년 전에 쇠내가 마침 일이 있어 그 댁에 갔다가 그 집 따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따님 나이가 13살이었는데 성품이 순하고 어질기가 이를 데가 없었죠. 인물 또한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듯 했습니다. 손재주도 좋아 못하는 집안일이 없고 글 공부에도 힘을 쓴 탓인지 문장이 여느 사내와 견줘도 절대 뒤지지가 않는다 하옵니다. 그 처자의 소문이 자자합니다. 함께 있던 두 부인이 주파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다. 우아함에 묘회란 비구니가 있는데 사람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묘회가 4, 5년 전에 제게 신성현의 사급사댁 따님을 일러서 선녀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연수의 혼담이 들어오던 차라 그 말을 귀담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잊고 미처 오라버님께 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사급사댁 딸이 참으로 지혜롭고 착한 규수 같구나. 그렇지만 혼인이란 큰일을 허술하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니 그 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유희가 두 부인에게 물었다. 좋은 수가 하나 있습니다. 집에 당나라 때 사람이 그린 남해 관음 화상이 한 점 있습니다. 우아함에 시주하려던 것이지요. 곧바로 묘회를 불러서 그 그림을 들고 사급사 댁으로 가보라고 하겠습니다. 그 그림에 따님의 글을 청해 받는다면 그 글재주와 글씨에 드러난 성품까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묘회가 따님의 용모도 볼 수 있겠죠. 묘회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게 좋겠구나. 다만 그게 아녀자가 쉽게 지을 수 있는 글재가 아니라 걱정이긴 하다. 그 정도의 글을 지을 수 없다면 어찌 글재주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부인의 말을 들은 유희는 마침내 중매쟁이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두 부인은 사람을 보내 우아함의 비군이 묘회를 불렀다. 그리고 관음화상을 내주며 사급사의 집에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다. 묘회는 곧바로 신성현 땅 사급사의 집으로 갔다. 사부인은 평소 불법을 공경해 묘회를 반겨주었다. 여러 해 동안 보지 못했더니 오늘은 무슨 좋은 바람이 불었기에 예까지 오셨소. 오래된 남자를 손보느라 일이 바빴습니다. 이제야 손질이 끝나 감히 부인께 보시를 청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불사에 쓰는 것이라면 무엇인들 아깝겠소. 다만 가난한지라 뜻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려. 그래 구하는 것이 무엇이요? 어느 댁에서 관음화상을 보내왔습니다. 아주 귀한 그림이죠. 그런데 그림에 좋은 글이 없어 그것이 아쉬웠습니다. 혹시 이 댁의 따님께서 그 그림에 친필로 시 한 수 써주신다면 암자의 귀한 보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글을 좀 읽는다고는 하지만 과연 시를 잘 쓸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구려. 내 물어보기는 하겠소. 사부인은 곧바로 하인에게 딸 정옥을 데려오라 일렀다. 잠시 후 정옥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묘회는 깜짝 놀랐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정옥은 그림 속 관음보살과 흡사하게 닮아 있었다. 묘회가 조심스럽게 정옥에게 물었다. 소승 4년 전에 아가씨를 뵌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어찌 잊을 리가 있겠소. 정옥이 공손히 대답하자 사부인이 딸을 돌아보며 물었다. 스님이 네 글을 어쩌고 하시는구나. 지을 수 있겠느냐? 사부인의 말에 정옥은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글을 짓는다는 건 매우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죄송하오나 그 청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묘회는 얼른 정옥의 말을 막고 나섰다. 소승이 구하려는 시는 다른 게 아니라 귀한 관음화상 한 점을 얻었기에 훌륭한 글로 그 공덕을 칭송하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관음보살이야말로 여인의 몸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재주가 뛰어난 여인의 글이 이 그림과 더욱 잘 어울릴 것입니다. 아가씨가 아니라면 누가 그런 글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거절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부인도 묘회를 도왔다. 네가 만일 글재주가 부족하다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지을 수가 있다면 이는 부처님께 큰 공덕이 될 거야. 그제야 정옥이 승낙했다. 그럼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회는 큰 족자를 펼쳐 보였다.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외로운 섬이 하나 있었다. 그 섬에 관음보살이 흰옷을 입고 머리도 빗지 않은 채 선제동자와 둘이서 대숲을 헤치고 앉아있는 그림이었다. 그림이 마치 살아있는 듯 했다.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정옥이 묘회에게 말했다. 소녀 배운 것은 육아의 글이라 불가의 말씀은 잘 모릅니다. 억지로 지어본다고 해도 대사의 마음에 차지 않을 듯합니다. 소승은 공자나 석가나 모두 같은 성인이라 생각합니다. 아가씨께서 육아의 말씀으로 관음보살을 칭송한다면 이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옥은 손을 씻고 향불을 피운 뒤 붓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족자 위에 작은 글씨로 128자의 시를 쓰고 그 끝에 사시 정옥이 썼다는 서명까지 마쳤다. 묘회는 기쁜 마음으로 사부인과 정옥을 향해 감사의 합장을 한 뒤 돌아갔다. 소식을 기다리던 유희는 두 부인과 묘회가 함께 들어서자 그 둘을 반갑게 맞이했다. 묘회가 족자를 들고 웃음을 띤 채 절을 했다. 유희는 두 부인과 묘회를 동시에 바라보며 물어보았다. 그래, 사급사댁 딸을 보셨는가? 그렇습니다. 용모는 어떠하던가? 마치 이 그림에 나온 관음보살 같았습니다. 묘회는 사급사 집에서 만난 정옥과 사부인과 나눈 이야기를 빠짐없이 전했다. 이야기를 들은 유희는 무척이나 기뻐했다. 사급사댁의 딸은 용모만 뛰어난 게 아니로군. 덕성과 지혜가 그 누구보다 훌륭한 것 같네. 이야기를 들으니 그 딸이 지은 글이 더욱 궁금해지는구만. 유희는 족자를 받아 대청에 걸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성스럽고 섬세한 글씨체가 어디 한 군데 흔들린 곳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감탄이 절로 나왔다. 듣건대 관음보살은 성녀이시니 그 덕은 상상하건대 주나라 임사와 같도다. 자애로운 어머니와 어진 아내가 여자의 임무일진데 텅 빈 숲에 홀로 계시는 게 본심은 아니리요. 직설은 농사로 세상을 돕고 백이숙제는 충절을 지키느라 줄여 죽었으니 서로 도가 다른 게 아니라 처지가 달랐을 뿐이로다. 흰옷에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을 보니 그 뜻을 대강 짐작하겠노라. 절개 있는 부인이 머리 깎고 몸을 버렸으니 인간 세상을 떠나 그 의를 취한 것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 부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겉이 화려한 것만 좋아하니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구나. 관음보살이여 어찌하여 거기 계시는가. 긴 대숲에 하늘은 차갑고 파도는 끝이 없는데 어찌할까. 그 이름 영원히 빛나리니 거룩한 덕을 붓으로 찬양하기 어렵도다. 시를 다 읽은 유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기묘하구나. 자고로 관음보살의 찬가를 지은 이가 많았지만 이처럼 노래한 사람은 찾기 힘들었다. 나이 어린 처자의 눈이 이토록 깊을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유희가 두 부인에게 말했다. 우리 아들의 배필은 정해졌구나. 유희는 당장 아들 연수를 불러 그 시를 보여주며 물었다. 너는 이렇게 지을 수 있겠느냐? 한자 한자 시를 읽은 연수가 대답했다.
매우 뛰어난 시입니다. 연수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임무를 무사히 마친 묘혜가 하직 인사를 했다. 소승 당연히 아드님과 사급사댁의 따님이 혼례를 올리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예를 갖춰서 감축드려야 하지만 지금 스승이 남하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소승더러 어지러운 속세에 오래 머물지 말고 빨리 돌아와서 수행에 정진하도록 하라고 일렀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남학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원컨대 이 화상을 절에 모시고자 합니다. 대사의 본문은 돌을 닦는 것이니 헤어지는 것은 안타까우나 어찌 잡을 수가 있겠소. 이 그림은 본디 시주하려던 것이오. 유희는 묘혜에게 노잣돈을 후하게 주었다. 묘혜는 감사의 말과 함께 합장을 했다. 묘혜가 떠난 뒤 유희는 혼자 생각했다. 사급사 댁에는 사내가 없으니 중매쟁이를 불러 혼담을 넣어봐야겠구나. 유희는 중매쟁이 주파를 다시 불러 사급사의 집으로 보냈다. 주파는 사부인을 만나 먼저 유희 가문을 소개했다. 대대로 부귀한 집안에 문체와 풍류가 빼어난 사람들이라는 칭찬이었다. 온갖 지체 높은 집안이 유소사 댁에 혼인을 정했지만 소사께서는 이댁 아가씨가 하늘이 내린 미모에 제덕을 두루 갖췄다는 소문을 듣고 쇳내를 보내셨습니다. 쇳내 보고 부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라고 하셨지요. 사부인은 훌륭한 집안에서 온 혼담이라 크게 기뻐했다. 하지만 딸의 생각도 중요하기 때문에 딸에게 주파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네 생각은 어떠냐? 숨기지 말고 대답해 보아라. 딸은 대답했다. 소녀 듣기로 유소사는 어진 세상이라 했습니다. 혼이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다만 중매쟁이가 한 말에 조금 의심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소녀가 알기로 군자는 덕을 귀하게 여긴다고 했거늘 그 댁에서는 소녀의 겉모습만 높이 산 듯합니다. 소녀는 그것이 몹시 부끄럽습니다. 더구나 유소사 댁의 부유함만 크게 자랑하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중매쟁이가 말을 잘못 전한 것인지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면 소녀 생각엔 유소사가 어진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소녀는 그래서 그 댁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부인은 평소에도 몹시 딸을 사랑했고 그 의견을 존중했기에 더 이상 권할 수가 없었다. 부인은 주파에게가 사실대로 말했다. 소사께서 우리 딸의 겉모습에 대해 잘못 들으셨던 모양이네. 우리 아이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으니 손수 옷감을 짜고 만드는 것 정도를 익혔을 뿐이네. 부유한 집안의 아녀자한테 걸맞은 아름다움이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머나일세. 혼사를 맺은 뒤에 우리 아이가 소문과 다르다고 실망할 것이 두렵구만. 그러니 이번 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십사 잘 전해주게. 주파는 부인의 말을 듣고 당황했다. 그토록 훌륭한 집안에서 들어온 혼담을 이렇게 딱 잘라 거절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주파는 부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주파는 하는 수 없이 돌아가 유희에게 그대로 고했다. 유희도 미처 예상 못한 결과에 당황했고 주파에게 물었다. 자네 어떻게 말하였는가? 주파는 자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제야 유희는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소홀했네. 자네를 제대로 가르쳐 보내지 못한 탓이야. 자네는 그만 물러가 있게 내 알아서 함세. 이튿날 유희는 직접 사급사 집이 있는 신성현으로 넘어가 현감을 만났다. 사급사 집에 혼담을 넣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어제 중매쟁이를 통해 혼담을 넣었지요. 그런데 그 댁에서 혼담을 거절해 왔습니다. 아마도 중매쟁이가 말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수고롭겠지만 현감께서 한번 사급사 댁을 찾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분의 말씀이라고 마다하겠습니까? 다만 가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하실 거 없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사급사의 청비남과 지조를 흠모하고 그 따님의 부덕을 높이 사달라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이튿날 현감은 사람을 보내 미리 통보를 한 뒤 사급사의 집으로 갔다. 유모가 나와 객당마루로 현감을 데리고 갔다. 나리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다른 일이 아니라 어제 유소사께서 관하로 찾아오셨다네. 아드님의 배필로 이댁 따님의 소문을 듣고 중매를 넣었는데 좋은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하시더군. 평소 사급사의 청비남과 지조를 흠모해 마지 않았는데 듣자니 이댁 따님이 요조숙녀의 부덕까지 갖췄다고 해서 나를 중매 삼아 혼인을 맺자고 하신다네. 마님께 승낙의 말씀을 얻고자 왔다고 아뢰주게. 유모가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 사부인에게 현감의 말을 전한 뒤 부인과 함께 다시 나왔다. 어른께서 혼사를 위해 직접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시니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유소사 댁과의 혼사는 다만 저희가 감당치 못할까 봐 두려울 뿐입니다. 어찌 이 청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현감은 환한 얼굴로 돌아가 유희에게 서찰로 이 소식을 알렸다. 유희도 그제야 크게 기뻐하며 길이를 택해 혼인을 서둘렀다. 한림학사 유연수는 예를 갖춰 사시처자를 신부로 맞이했다. 신부의 어질고도 영민한 성정과 아름다움은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한림학사 유연수와 사소저가 혼인했으니 이는 참으로 덕과 학식이 높은 군자와 품이 있고 정숙한 여자가 짝이 된 격이었다. 부부로서의 마음과 의리는 매우 깊었다. 혼인한 다음 날 대추와 밤을 받들고 유소사에게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렸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집안의 사당에 올라가 조상님께 부부가 되었음을 아뢰었다. 그때 손님과 친척들은 모두들 사소절을 줄곧 지켜보았다. 그들은 향기로운 난초가 봄바람에 흔들거리고 하얀 연꽃이 고요하고 맑은 가을물에 비치는 광경만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사소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법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않아 모두들 큰 소리로 칭찬했으며 유소사도 치하했다. 예를 마치고 나서 유소사는 신부를 불러 물어보았다. 내가 일찍이 네가 지은 글을 보고 재주와 뜻이 높음을 알 수 있었구나. 생각해보니 그런 글들이 더 많이 있을 듯 하구나. 사소자는 부끄러워 뒤로 물러나며 대답했다. 글을 짓는 일은 여자가 해야 할 바가 아니옵니다. 아울러 재주와 기질이 재빠르지 못해 일찍이 지은 적이 없사옵니다. 관세음보살을 기린 글은 어머니의 명을 받아 마지못해 지은 것이옵니다. 형편없는 글을 보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글을 짓는 것이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예로부터 현숙한 부인들 가운데 글을 읽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것은 무슨 까닭일 것 같으냐. 착한 일을 본받고 악한 일을 경계하기 위한 것일 뿐이옵니다. 유씨 가문에 들어간 사소전은 시아버지를 효성을 다해 섬겼고 종들을 은혜로운 마음으로 대했다. 제사를 정성으로 받들고 집안일은 법도에 맞게 다스렸으며 집안은 물처럼 맑아졌고 화창한 기운이 봄날처럼 가득했다. 그런데 3, 4년 뒤 즐거움이 떠나고 슬픈 일이 찾아왔다. 시아버지인 유소사가 병을 얻어 점차 위중해진 것이다. 유한림 부부는 밤낮으로 곁에서 시중을 들었지만 아무런 효험을 볼 수 없었다. 유소사가 세상을 떠나고 세월은 물같이 흘러 3년이 지났다. 한림 부부는 둘 다 23살이 되었다. 혼인한 지 10년 가까이 돼가지만 자식이 아직 없었다. 사씨는 자신이 너무 허약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한림에게 소시를 둘 것을 권했다. 한림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웃으며 대꾸하지 않았다. 사씨는 한림 몰래 매파를 시켜 좋은 집안에 쓸만한 사람을 고르도록 했다.
다음 날 매파가 사씨를 찾아왔다. 마침 적당한 여자가 있긴 하나 부인께서 구하려는 사람보다 용모와 재주가 뛰어나 걱정이옵니다. 무슨 말인가? 이 댁에서 첩을 구하려는 것은 상공이 여색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대를 잇기 위해서이옵니다. 그러니 아들을 낳을 수만 있다면 충분하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용모와 재주가 모두 남들보다 훨씬 빼어나니 부인의 뜻에 맞지 않을까 걱정되옵니다. 사씨는 웃으며 말했다. 매파가 나를 떠보려고 하는군요. 어떤 사람이기에 그러시오? 하간부 사람으로 성은 교씨고 이름은 재란이라 하옵니다. 본시 벼슬하던 집안의 자식인데 부모가 일찍 죽어 언니와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사옵니다. 그 여자는 하간 지방에서 유명한 미인이고 길쌈에 능할 뿐만 아니라 책을 읽어 옛사람의 행실을 본받았사옵니다. 이 댁에서 반드시 좋은 사람을 구하려 한다면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을 것이옵니다. 사씨는 몹시 기뻐하며 한림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그러자 한림은 내가 첩을 두는 것은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오. 그러나 부인의 호의를 어길 수는 없으니 교씨 여자가 참으로 그와 같다면 내 그렇게 첩으로 삼겠소. 사씨는 즉시 매파를 보내 그 뜻을 전했고 나를 잡아 친척들을 불러 모은 뒤 교씨를 첩으로 맞이했다. 교씨는 한림 부부와 친척들에게 예를 갖춰 인사를 올린 뒤 자리에 앉았다. 교씨의 자태가 화려하고 행동이 민첩해 마치 해당화 가지가 이슬을 머금은 채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았으므로 모두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림과 사씨 또한 흡족해 했으나 오직 두 부인만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자 시비가 교씨를 화원 한가운데 있는 별당으로 인도했고 한림과 교씨는 잠자리를 함께했다. 두 부인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씨에게 조용히 말했다. 소시를 구하더라도 품성이 좋은 여자를 구해야 마땅했거늘 저렇게 미모가 뛰어난 여자를 구했으니 자네에게 이롭지 못할 것이네. 성품이나 행실이 반드시 좋지 않을 것이야. 한림은 교씨가 거처하는 집을 백사당이라 이름 짓고 시비 4명에게 시중을 들게 했다. 집안 사람들은 교씨를 교낭자라고 불렀다. 교씨는 총명했고 영리했으며 유한림의 뜻을 잘 받들었고 사씨 또한 잘 섬겼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칭찬했다.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교씨는 아이를 가졌고 한림과 사씨는 매우 기뻐했다. 교씨는 아들을 낳지 못할까 두려워 여러 점쟁이들에게 물어보았다. 아들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10달 뒤 교씨는 아들을 낳았다. 아이는 얼굴이 무척 깨끗하고 빼어났으며 피부는 옷과 같았다. 한림과 사씨는 무척 기뻐했고 주위 사람들 또한 축하해 주었다. 교씨가 아들을 낳은 뒤로 한림은 더욱 후하게 그녀를 대했다. 그리고 아이를 몹시 사랑해 아이의 이름을 손안에 보배로운 구슬이라는 뜻의 장주라고 불렀다. 늦은 봄 어느 날이었다. 화원에는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 풍경이 볼만했다. 한림은 마침 천자를 모시고 연회에 참석해 돌아오지 않았다. 사씨가 홀로 책상에 기대어 앉아 옛글을 읽고 있었는데 시비 춘방의 아래였다. 화원에 작은 정자에 지금 모란꽃이 활짝 피었사오니 한번 구경해 보시지요. 사씨는 즉시 책을 놓고 시비 5-6명을 거느리고 정자로 나갔다. 버드나무 그늘이 난간을 덮고 꽃향기가 옷에 배어드는 것이 화려하면서도 그윽해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사씨는 시비에게 차를 끓여오라 하고 교씨를 불러 함께 봄빛을 즐기려고 했다. 그때 바람결에 거무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느릿한 곡조에 소리가 처량해 마치 구슬이 옥쟁반에서 구르고 물이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는 듯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사씨가 시비에게 물었다. 거문고 소리가 특이하구나. 누가 연주하는 것이냐?
교낭자의 연주이옵니다. 교씨가 음악을 안다는 말을 듣지 못했구나. 오늘 우연히 연주하는 것이냐 아니면 본래 연주하던 것이냐. 백사당은 안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부인께서 모르시는 것이 당연하옵니다. 낭자가 평소에 거문고 연주를 즐겨합니다. 저희들은 여러 번 들었사옵니다. 사씨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시 귀를 기울였다. 잠시 뒤 거문고 소리가 그치고 다시 느린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는데 모두 당나라 때 사람이 지은 유명한 노래들이었다. 교씨는 연이어 두 곡을 노래했는데 흙먼지를 일으키고 구름을 멈추게 하는 기막힌 솜씨였다. 사씨는 다 듣고 난 뒤 머리를 숙이고 한동안 깊이 생각하더니 시비 취향을 보내 교씨에게 말을 전했다. 마침 한가하여 화원에 나왔소. 낭자도 이곳에 한번 나와보시오. 교씨가 즉시 취향과 함께 나오자 사씨는 자리를 내주고 함께 꽃을 감상하며 차를 마시다가 이렇게 말했다. 낭자가 재주가 많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처럼 음악의 정통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소. 거문고 연주로 명성이 자자한 채무니만 못하지가 않구려. 교씨는 감사하며 말했다. 천한 기회라 잘한다 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즐기는 정도는 되옵니다. 부인께서 들으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사옵니다. 낭자의 거문고 소리는 정말 아름다웠소. 그러나 나는 낭자와는 정으로는 형제 같고 의리로는 친구 같으니 내 한 말씀 드리고자 하오. 부인께서 가르침을 주시면 제게는 다행한 일이옵니다. 자네가 연주한 그 거문고 가락은 몹시 아름답기는 하네. 하지만 지나치게 슬프고 남을 원망하는 듯 하더군.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화롭게 하기보다는 슬픔에 빠지게 하지. 그건 자네가 함께 노래하는 시도 마찬가지라네. 그 시를 쓴 여인들은 모두 여자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행실이 비천하다고 평가받고 있네. 더 좋은 시도 많은데 자네는 어찌해서 그 시를 노래한 것인가? 사씨의 말을 들은 교씨는 부끄러워하며 머뭇거리다가 겨우 대답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웠을 뿐 저는 좋은지 나쁜지도 몰랐습니다. 부인께서 바른 도리를 가르쳐 주셨으니 그 말씀을 뼈에 새겨 잊지 않겠사옵니다. 사씨는 다시 교씨를 위로하며 말했다. 내가 낭자를 사랑해서 말한 것이니 내게도 잘못이 있으면 낭자도 숨기지 말고 바로 말해주게. 사씨와 교씨는 봄빛을 즐기다 날이 저물자 자리를 파했다. 그날 저녁 한림은 집으로 돌아와 백사당으로 갔는데 술에 취해 잠을 이룰 수 없어 난간에 기대앉아 있었다. 달빛이 대낮처럼 밝아 꽃그림자가 창문에 가득했다. 한림은 교씨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했다. 그러나 교씨는 감기에 걸려 목이 아프다고 사양했다. 한림은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대신 거문고를 타게. 교씨가 또 따르지 않자 한림이 두세 차례 더 재촉했다. 그러자 교씨는 갑자기 앉은 자리가 젖을 정도로 펑펑 울기 시작했다. 한림은 이상하게 생각해 물어보았다. 자네가 내 집에 들어온 뒤로 불평하는 기색을 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무슨 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인가? 교씨는 대답하지 않고 더욱더 슬피 울었다. 한림이 까닭을 캐묻자 교씨가 말했다. 물으시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상공께 죄가 되고 대답을 하면 부인께 죄가 되니 대답하기도 어렵고 또한 대답하지 않기도 어렵사옵니다. 한림이 말했다. 하기 어려운 말을 한다 해도 자네를 나무라지 않겠네. 숨기지 말고 말해보게. 교씨는 눈물을 거두고 대답했다. 저의 촌스러운 노래와 상스러운 곡조는 본래 군자께서 들을 만한 것이 아니되옵니다. 다만 명을 받들고자 서툰 재주를 보여드렸던 것이옵니다. 또한 조그마한 정성이나마 다해 상공께서 보고 웃으시도록 하려는 것일 뿐이었사옵니다. 무슨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부인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상공께서 너를 얻은 것은 단지 후사를 잇기 위함이지 집안에 어여쁜 여자가 없어서가 아니다. 그런데도 너는 밤낮으로 얼굴만 꾸미고 있을 뿐 아니라 음란한 음악으로 장부의 마음을 홀려서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세우신 가풍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죽어 마땅한 죄라고요. 경고하건대 여태후가 척부인의 손발을 자르던 칼과 벙어리로 만들던 약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행동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꾸짖었사옵니다. 이 말을 들은 한림은 의아해했다. 사씨는 항상 투기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부했다. 교씨를 너그럽게 대했으면 대했지 일찍이 교씨의 단점을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었다. 교씨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까. 한림은 한동안 말없이 생각하다가 교씨를 위로하며 말했다. 내가 자네를 얻은 것은 부인이 권해 따른 것이었네. 또 부인이 일찍이 자네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한 적이 없었네. 아마 하인들 가운데 누군가 자네에 대해 헐뜯는 말을 해 잠시 화가 나서 한 말일 게야. 하지만 원래는 성품이 매우 유순해 자네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네.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있는데 어떻게 자네를 해칠 수 있겠는가. 순진한 한림 유연수는 사씨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교씨의 본심도 깨닫지 못했다.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를 그릴 때는 뼈를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사귈 때는 마음을 알기 어렵다고 했다. 교씨는 태도와 언행이 겸손하고 예의가 발라 사부인은 교씨를 좋은 사람이라고만 여겼다. 경계하는 말을 한 것은 음란한 노래로 미혹해 장부를 잘못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으며 또한 교씨를 바른 길로 이끌려고 했던 것이었다. 본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지 조금이라도 시기하려는 마음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씨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품었고 교묘한 말로 헐뜯어 마침내 큰 재앙의 바탕을 만들었다. 부부와 처첩 사이라는 것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비록 한림이 교씨의 간사한 개교를 깨닫지는 못했지만 사씨의 마음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교씨는 다시 비방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났다. 어느 날 12남매가 교씨에게 달려왔다. 마님께서 아기를 가지셨다 합니다. 교씨는 깜짝 놀랐다. 혼이 난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잘못 들은 거 아니냐? 교씨는 태연하게 물었지만 마음이 조금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사씨가 아들을 낳기라도 한다면 자신이 낳은 아들은 찬밥 시세가 될 게 뻔한 일이었다. 큰일이다. 하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었다. 애만 태우는 사이 한 달, 두 달, 사씨의 배는 점점 더 불러왔다. 온 집안 사람들이 몹시 기뻐했지만 교씨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어떻게든 사씨가 아들을 못 낳도록 막아야 했다. 교씨는 애가 떨어지는 약을 구해다가 사씨가 먹는 한약에 몰래 타놓았다. 하지만 사씨는 그 약을 마시자마자 구역질을 하며 그대로 토해버렸다. 실패였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사씨는 아들을 낳았다. 아이는 건강하고 아름다워 온몸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다. 한림학사 유연수도 몹시 기뻐하며 자신의 아이 이름을 이나라고 지어주었다. 교씨는 겉으로만 기쁜 표정을 지으며 마지못해 사씨에게 축하의 인사말을 전했다. 하지만 연수와 사씨는 아직도 교씨의 속마음을 짐작도 하지 못했다. 이나는 자라 장주와 함께 놀기 시작했다. 나이는 교씨의 아들 장주보다 어렸지만 이나의 씩씩하고 늠름한 모습은 감출 길이 없었다. 이나는 생김새만 어여쁜 장주보다 총기가 더 두드러졌고 늠름했다. 두려움을 느낀 교씨는 사람을 불러 못된 음모와 계략을 꾸며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워낙 남모르게 꾸며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눈치챈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유연수가 집에 오니 서찰이 한 통 와 있었다.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 성당 중의 서찰이었다.
소주에 사는 동성이라는 사람은 운이 나빠 과거에는 한 번도 급제하지 못했지만 머리가 좋고 잘생긴 섬입니다. 하지만 동성은 집안이 가난해 근래에는 저희 집에 묵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동안 멀리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동청이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어르신을 생각하니 문화에 서찰을 쓰는 기록일을 맡길 리가 없는 것 같아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동청은 글씨체가 좋고 몸놀림이 빠릅니다. 일을 시켜보시면 동청의 재주를 아실 것입니다. 동청은 본디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일찍 죽자 방탕한 생활로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갈 곳도 없는 처지가 된 사람이었다. 벼슬아치들에게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동청에게는 뛰어난 것 3가지가 있었다. 잘생긴 외모, 교묘한 말솜씨, 그리고 빼어난 글씨체였다. 이 3가지 때문에 동청을 만난 사대부는 모두 동청에게 반했지만 조금만 함께 지내다 보면 동청을 다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집안 아이들을 꿰어내 나쁜 일을 저지르거나 좋지 못한 소문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유연수는 곧바로 동청을 만나보았다. 동청은 매우 영리한 사람인지라 연수의 뜻을 잘 맞춰주었다. 연수는 동청을 믿고 많은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동청의 풍문을 들은 사씨가 연수에게 조언을 했지만 유연수는 사씨의 조언을 듣지 않고 동청을 계속 가까이에 두었다. 한편 교씨는 사씨가 동청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걸 알고 좋아했다. 교씨는 동청을 제 편으로 끌어들였다. 유연수와 동청은 점점 사씨의 말보다는 교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사시남정기의 앞부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후 뒷부분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씨는 문객 동청과 모희에 이후로 온갖 흉계를 꾸미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장수까지 죽여 사씨에게 그 누명을 씌웁니다. 결국 한림은 사씨를 패출하게 되고 교씨를 정실로 삼습니다. 사씨는 시부모의 묘 앞에서 머물다가 교씨가 보낸 자객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는데요. 하지만 꿈에 나타난 시부모의 도움으로 자객을 피해서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사시남정기입니다. 가는 도중에 죽을 고비도 넘기지만 여승 묘희의 도움으로 수월함에 거처하게 됩니다. 한편 교씨는 동청과 부부처럼 지내면서 이후로도 동청과만 살기 위해 유한림마저 천자에게 참소를 합니다. 이 때문에 한림은 유배를 가게 되고 동청은 유한림을 고발한 공을 인정받아 승상의 신임을 얻게 돼 관리가 되고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교씨도 따라가는데요. 나중에 한림이 성은을 입어 풀려난 뒤에야 교씨의 모든 흉계를 알게 되지만 동청의 공격을 받아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한림은 계속 쫓기다가 여승 묘희와 사씨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사씨와 다시 상봉해 자신의 잘못을 빌게 됩니다. 사시남정기의 결말은 결국 교씨의 죄상이 폭로돼 교씨는 처형을 당하고 한림 유연수는 더 높은 벼슬을 얻어 사씨와 다시 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씨를 도와주고 이날을 구하여 기른 임씨를 또 첩으로 맞이해 살게 됩니다. 사시남정기의 원래 제목은 남정기로 사씨가 정실 자리에서 쫓겨난 뒤 남쪽으로 간 사건을 강조해 정한 제목이라고 합니다. 사악한 첩의 계교로 어질고 착한 아내가 쫓겨나는 이야기는 인현왕후 폐비 사건을 빗댄 것이라고도 합니다.